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아주 크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이어서 주 60시간을 언급하고 나왔는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 바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노동, 휴식, 건강,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원입니다. 손희정 영어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주 52시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출근하고. 제가 69시간을 일한 만큼을 쉬려면 그만큼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새로운 지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새로운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쭉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두 분은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 전성원 편장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이 되면 그 결과나 뭐 이런 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마음을 해석해야 하는 그 무슨 정신 분석의 시간이 온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이제 노동자들도 그렇고 결국엔 어떤 불안정성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뭐 시장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투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 달에 우리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건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변심에 우리가 참 우왕좌왕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왕좌왕이고. 손희정 평론가께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어떤 뚜렷한 뭐 노동관이라든가 경제관이 있어서 노동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이 없이 정책을 막 뱉는 거, 게다가 뭐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해보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안상원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브리핑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120시간 노동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인식과 지금 안상원 수석이 전하고 있는 인식은 어떻게 다른 건지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한데, 120시간 노동이면 60시간의 2배잖아요, 2배. 일주일에 120시간이면 하루에 6일 일하면서 20시간씩.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인식은 어떻게 공존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고용노동부가 이런 거 발표했는데 대통령실과 뭐 사전 어떤 뭐 그 보고 승인 없이 과연 발표를 했을까? 이게 뭐 상식적인 의문인 건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전에 이게 충분히 좀 어떤 숙지가 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좀 숙성시킨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또 사례가 작년에 취약 연령 네. 5살로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정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떨어지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막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 52시간제 겨우 어렵게 그러니까 정립시켜 놓았던 이것은 이제 흔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주 52시간제로 좀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잖아요. 정립되는 과정에서. 토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저는 이제 주목해서 봤었던 건 과연 그럼 주 52시간제는 충분한가라는 질문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2021년, 2022년에도 수백 명씩 사실 과로사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주 52시간 이야기할 때 이제 제일 고민스러웠었던 건 52시간을 일해야,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야 사실은 기업에도 훨씬 더 이윤이 높아진다. 노동자의 능률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성을 중심으로 노동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자라는 방식이 아니라 줄여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인식의 전환은 못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이런 데서는 오히려 주 4일제, 4.5일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그러니까 조금씩 도입되는 경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니까 스웨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일본 등지에서는 이제 주 4일제하고 4.5일제를 이미 실험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 4일제를 이제 시범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한 40% 향상이 됐고 노동자의 92%의 행복도가 상승했고 전력 비용은 23% 감축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뭐 영국의 경우에도 한 60개 이상 기업이 주 4일제를 이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봤는데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노동자 복지가 향상돼서 71%의 노동자가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절반 정도 감소했다 그러고 병가 내는 경우도 한 65% 감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주 4일제 근무나 주 4.5일제 근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진보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어떤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손희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떤 그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불안정 노동자, 이게 현재 노동의 형태가 대단히 이제 과거에 정규직 고용 이런 형태에서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태 자체는 이제 자영업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냥 어떤 근로시간 단축 이것만 가지고서 이 노동의 어떤 그늘이 사라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가 요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민주노총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노총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계절 특수를 따라가는 노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집중 배치되는 것이 어떤 특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일반적인데 그런 데에서 일할 때는 확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확 쉬어라가 아니라 일할 때 확 몰아서 일하고 그다음에 잘린다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 현실인데 확 쉬어라 뭐 그래서 뭐 한 달 살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현실과 괴리돼도 너무 괴리된 얘기라는 건데 너무 모른다. 네. 그러니까 실태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노동시간 얘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프리랜서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한 일주일에 69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 없이 그냥 이제 쭉 계속 7일을 내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쉴 시간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4대 보험이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서 노후를 고민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전 제가 스스로 손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손 사장이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착취. 예, 내일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안에서
이렇게 정규직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근데 그 정규직도 사실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뭐 실천할 수 없는 거죠. 뭐 사회 회사랑 뭐 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서 요즘에,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출퇴근 시간도 저는 노동 시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요즘 한국에 그런 말 유행이잖아요. 누칼협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칼 대고 협박했냐. 네가 일하고 싶어 취직했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 말 누칼협이 또 있어. 이건 뭔 신조가 그렇게 많어. 근데 그 누칼협이라는 말을 사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협박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나 직장 가까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데는 또 한국 사회 주거 환경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노동 시장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점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손희정 평론가 서울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편도 아무리 짧아야 1시간 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과거 저 같은 경우는 안산에 살 때 독립문으로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산선 이게 개통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버스 타고 안산 중앙역까지 가서 중앙역에서 전철을 타고 금정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거기서 신도림까지 와서 2호선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을지로 3가역까지 와서 3호선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독립문역에 도착하면 2시간쯤 되거든요. 딱 출근해서 앉으면 일하기가 싫어요. 듣는 것만으로 숨 막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 낳으면서 파주에서 거기가 처가 그쪽에 있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결국에는 3년을 출퇴근을 그렇게 하는데 왕복 한 1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엄청 막히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3년차 되니까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 69시간이라는 게 이것도 말 그대로 그 숫자 노름인 게 여기에다가 출퇴근 시간까지 해서 하루에 왕복 그냥 3시간만 잡아도 6일 기준이거든요. 3, 6, 18 플러스 18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7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다 뭐든지 신자유주의 얘기해서 사실 조금 신자유주의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자기 개발에서 자기 경영 그리고 이게 저절로 자기 착취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쉴 수가 없고요. 대체 가능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책상 뺀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농담으로 많이 했었지만 그게 얼마나 살 떨리는 얘기입니까? 보면.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결국에는 어떤 불안한 삶 속에서 지금 놓여 있게 되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노동자가 그 자리에 순식간에 투입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서는 단순히 근로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청년 세대가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쉽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요. 왜 중소기업을 못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식의 이제 노동시간 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 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일주일 정도를 쉬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전에 직장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전 직장이었으면 자기 책상 지금 없다. 근데 일주일 동안 쉬고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내 자리가 있어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복합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이제 직원 복지가 굉장히 다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인가? 14% 정도. 네, 그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4% 되어 있는 것도 그나마가 거의 다 이제 대기업들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 작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뭐 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직급이 높으면 대체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요.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내놨다고 그래요. 그 긴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 0.78명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다.
심지어 외국 언론도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노동시간이 노동시간으로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사회적 난제하고 이게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것을 외국 언론도 아는데 정부는 모르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 2018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의 기간을 두고 여성 이제 관리자 3,333명 3으로 다 끝나네요. 를 대상으로 이제 기혼 여성의 주당 근로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이제 임신 출산율이 0.34%가 줄어드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은 1%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같이 저녁을 함께 할 시간도 없는데 예,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 35시간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법으로는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35시간에서 39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 내부에서 엄청 의견이 분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합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력이나 능률, 효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35시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뭐 청취자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는 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노동 시간이 이제 좀 줄어든 것을 꼽는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 있으면 출산율도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떤 임신한 어떤 여성 노동자가 있는데 뭐 지금 일이 몰려서 69시간 노동해야 된다고 하는 판에 저 일 못해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뭐 하루에 저기 8시간이나 한 12시간 근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시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누가 임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 시간이 줄지 않으면 사실은 가족의 삶에 함께 포함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만사 귀찮아서 이제 집에 가서 자죠. 누워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여성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휴가 같은 것들을 써야 할 때 그럼 이제 남성 혼자서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어떤 그 아내가 출산을 해서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의 경우에 이제 허용되는 그러니까 흔하진 않지만 그러해도 그것이 자기가 조금 각오를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대다수의 직업에서는 그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이 받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동참할 수 없는 남성들의 경우에 받는 스트레스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세종시 아니에요? 세종시.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가장 공무원의 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데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게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논란 과정에서 또 하나 참 어찌 보면 기현상일 수도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MZ 세대와의 대화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노동자가 청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대선 기간에 MZ 세대에 어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당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국힘 안에 내부 정치 안에서 MZ의 목소리를 대변했었던 정치인들의 숙청 작업이랄까요? 그런 게 사실 진행이 됐죠. 그래서 MZ 세대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기존의 노조 양대 노총을 뭐랄까 적폐로 프레임화하는 거에 재미를 봤는데 이걸 다시 강하게 하면 MZ의 이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대통령의 동상이몽 또는 이제 일장 충문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120시간 주당 120시간 이야기 나올 때 그 대통령이 만났던 사람들이 MZ는 맞습니다. MZ 세대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사용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자본가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 세대하고 이번에 이제 그 MZ 노조라고 본인들은 MZ 노조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그 노조 즉 그러니까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쪽이랑 이제 면담을 했을 때 이분들은 노동자거든요. MZ도. 그렇지만 우리 언론이 MZ 세대를 호명하는 방식이 또 너무 납작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MZ 세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고 불안정 노동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취업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지방 청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MZ 중에서도 사업가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은 뭐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MZ는 직장 내에서는 낮은 직급이고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간까지 늘리겠다. 당연히 반대하죠. 지지율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어찌 본다면 군더더기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자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현실이 어떤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환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영화 감상 한 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께서 꼽아오셨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거장이죠.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의 2019년 작품 미안해요 리키 가지고 왔는데요. 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좌파 감독으로 꼽히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켄 로치 감독이 83살의 나이에 만든 영화입니다. 83세? 예, 뭐 인터뷰 같은 데서 나는 긱 이코노미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긱 이코노미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또 구직을 하는 이런 식의 경제 형태를 의미하는데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형태고요.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면서 최대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제 긱 이코노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노동은 같습니다. 이제 보통 플랫폼 노동 이런 경우 같은 게 이제 긱 노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 시간 문제 어떤 표면으로 좀 더 들어가서 깊숙이 있는 문제들까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네, 짧게라도 그러니까 스토리 감상하시고 이야기 그러니까 나눠보죠. 성실하고 다정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딸과 함께 지내는 리키. 2년 안에 집살돈을 마련하겠다며 택배 배달 일을 시작합니다. 배달용 트럭을 사기 위해 가정용 차까지 파는 열정을 보이는데 그런데 첫날 빈 병을 건네며 소변은 여기다 보면 된다는 동료의 말이 농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무거운 짐을 나르며 쉴 틈이 없는 리키.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한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간병인 아내 애비. 남편이 차를 팔아버린 탓에 일은 더 힘들어지고 빠듯한 일정 속 환자를 보러 갈 시간도 부족해지자 그녀 또한 속상함이 점차 커져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도통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하던 아들 셉이 사고를 쳐 정학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까지. 섭섭함이 쌓일 대로 쌓인 부부는 언성을 높이고 아들과의 말다툼 또한 점점 거칠어집니다.
다음 날 가족 사진엔 검은색 스프레이로 X자가 쳐져 있고 트럭의 열쇠는 갑자기 사라진 상황. 아들을 의심한 리키는 급기야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는데 I just want you back the way you were. 예전의 아빠로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애원에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오늘도 울면서 트럭을 몰고 나가는 리키. 과연 오늘을 열심히 버텨낸 리키와 가족들 앞엔 행복한 내일이 펼쳐질까요? 오늘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였습니다. 네, 짧게 감상을 해봤는데요. 손희정 평론가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영화였습니까? 제가 사실 자기 착취를 하는 삶을 살면서 이번에는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느라고 영화를 좀 늦게 골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서 전성원 편집장님이 미안해요 리키를 언급하셨는데 어떠냐 하시길래 제가 무릎을 막 치면서 이렇게 딱 맞는 영화를 고를 수가 이러면서 이제 전성원 편집장께서 추천하신 겁니까? 낙점했거든요. 전성원 편집장이 이 영화를 언제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켄 로치 감독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애 영화 중에 하나가 랜덤 프리덤. 그때가 이제 제 학생 때인데 그때 이후로 뭐 켄 로치 감독 영화라면 무조건 다 보고 있죠. 이 켄 로치 감독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블루 칼라의 시인이라는 별명이거든요. 거의 뭐 50년 넘게 작업을 해온 사람인데 뭐 영국의 빈곤층과 노동계급, 그리고 아일랜드의 독립 문제, 뭐 랜드 앤 프리덤 같은 경우 스페인 내전에서의 막시스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이런 이야기들 쭉 다뤄온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켄 로치 감독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계몽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막 자기의 뜻을 어떤 강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이런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대처 이후에는 영국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이제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하는가에 주목을 좀 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작품을 보면서도 했었던 생각은 켄 로치한테 인간다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노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따뜻한 한 끼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성인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영화 보고 오늘 주제고 딱 맞는 영화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자, 그럼 우리 추천하신 전성원 편집장께 먼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일단은 그 아내 에비하고 이 리키죠. 이 두 사람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노동의 어떤 존엄,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사람은 그걸 계속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을 마치 영혼이 빨려가는 거예요. 리키의 경우에는 그게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을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두 아이의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의 반항과 저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대비시키는 게 대단히 좋았는데, 사실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배달을 하는데 그 딸이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는데 걔가 이렇게 아빠를 연결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 메모장에 써가지고 붙이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당신네 집 개가 우리 아빠를 엉덩이를 물었다. 우리 아빠에게 트렁크 팬티를 사줘야 될 거다. 이렇게 메모하는 장면. 참 역시 딸이 좋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그 메모를 남겼기 때문에 또 그 배달 메모를 받은 소비자가 민원을 넣죠. 그렇죠. 딸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야단을 맞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특별한 장면을 언급하기 전에 배우들에게 주목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켄 로치가 대체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을 해서 연기를 하고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말 그대로 메소드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그래서 켄 로치의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사실 계급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영국이 그렇다면서요? 네, 굉장히 계급에 따라서 언어가 다 확연히 달라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영국 배우 하면 떠올리는 케네스 브레너라든지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가 포시 잉글리시라고 엄청 고급 영어인 거죠. 상류 계급에 속한 영어죠. 근데 켄 로치의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는 안 나오고요. 배우들도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리키 역을 한 크리스 히친하고 아내인 애비 역을 한 데비 허니우드 두 사람이 모두 무명의 아마추어 배우들이고 특히나 이제 리키 역을 했었던 히친 같은 경우에는 택배 기사는 아닌데요. 실제로 20년간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배관공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리키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리키는 못 갚지만 다 갚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배우가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또 배관공 일을 하다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배우의 삶이 리키의 삶과 딱 붙어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게 같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셜 미디어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을 내렸더니 이 배우가 직접 와서 좋아요를 눌렀어요. 편집장님이요? 네. 그렇지. 제 주변 사람 중에. 설마 한국어를 알겠어요? 한국어로 썼는데 그거를 진짜로? 번역하기로 보면 되니까. 요즘에는 SNS가 다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SNS 그만큼 서민적인 배우란 얘기예요. 할리우드만 쭉 한번 얘기하면 와서 좋아요 누르려나? 아무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역시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어쩌면 똑같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일단 저는 일감이 그거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아요. 네. 하다못해 그 빈병을 주고 이걸 소변통으로 쓰라. 이거 실하거든요. 우리도. 네. 이게 영국의 사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뭐 얼마 전에 보면 그 지하철 운행하시는 네 맞아요. 분들이 그거 갖고 탄다고. 기관사들. 코로나 시절에 엄청나게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매일매일 과로사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들었어야 됐었는데 이게 사실 뉴스로 들을 때는 한 줄이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사실 과로사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이 작품을 보면 사실 이야기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 뭐 우리가 이제 앞서 일부에서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영화 매체에서 좀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 관련 이야기가 좀 이제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딸이 나오잖아요. 딸내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딸내미. 근데 이 딸내미가 아빠한테 그렇게 갈망하는 건 결국은 저녁 있는 삶 아닌가요?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결국 이걸 갈망하는 거잖아요. 딸은. 그리고 아들은 저녁이 없는 삶에 절망한 아들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그 논문도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더라고. 가로사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거 방정한 재단에서 이제 연구 기금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표집을 해가지고. 그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조사라는 게 나왔어요. 그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일수록 삶의 질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역시 약간 저걸 달자면 학업 또 이런 얘기 우리 항상 하잖아요. 학업 성취도. 네, 성취도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어야 따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이제 복구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연구 자료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두 개가 있는 게 두 부부가 아주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밥 먹고 TV 보다가 같이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이 장면이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출산율과 노동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간만에 우리 그 오붓한 시간 보낼까 했더니 부인이 거부하는 장면. 그죠? 피곤해서. 저는 그 장면도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이 정도 하면 같이 앉아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굉장히 방이 많거든요. 없잖아, 방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뭐 소파에서 잘 수도 있고. 그건 부부싸움 했을 때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리키가 재현되고 그려지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들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든가. 근데 실제로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그렇지 않고 대중문화가 보고 싶어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요 리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어떤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리키가 사실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관계를 계속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영화 보면서 약간 새끼로 밤이면 택배하다가 그 싸우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과 네. 뉴캐슬. 심하게 싸우대 보니까. 역시 영국은 축구하면 축구 빼고는 못 사는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켄 로지 감독 영화에 그렇게 늘 거의 매번 그렇죠. 축구 얘기가 나와요.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설정이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뉴캐슬 지역이 사실 사양 산업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특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 대화 한마디로 사실 맥락까지 도시의 맥락까지 보여주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재밌게 봤던 장면이지 이제 그거였던 건데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주 69시간 노동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휴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휴식이라는 게 단순히 노동력을 복원해 들어가기엔 어떤 육체적 충전 과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재생산 시간을 기업이나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모두 이제 노동자의 몫으로만 전가했을 때 실제로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는데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다시 리키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집에 잘 안 계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7, 8살쯤에 아빠 사진을 안고 잠들었었던 기억이 저 아직도 있거든요. 아빠를 엄청 좋아하셨구나. 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 4인 가족을 먹여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집이지만 아버지의 상징적인 존재를 계속 느끼면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박탈감이나 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폄하 같은 것들이 없는 시대를 저는 컸는데 미안해요 리키에서 보면 이 세브라는 아들이 착한 아들이지만 반항을 시작하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답습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하루에 14시간씩 일한다고 대사에 나오는데 주 6일 14시간을 일을 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경제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족에게 저녁만 없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삶을 만드는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저녁이죠, 저녁. 휴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재충전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가족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애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되는 게 휴식이라는 개념일 텐데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노동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꼭 제가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노동의 재생산에는 노동 인구의 재생산도 포함이 되는 거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출산율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출산율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여기에 리키도 그렇고 애비도 그렇고 저는 특히 애비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부인. 네. 아니 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영어 하는 걸 듣기만 해도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 같은 거야. 그 말투나 이런 거 표정부터 배우가 어떻게 저렇게 아마추어 배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리키 역시도 한국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연 저 정도 내 아이가 저 정도로 나한테 반항을 하고 저런 상스러운 말로 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참아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것이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를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저도 당장에 어제 저희 아이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 얼굴 못 본 지 며칠이 됐어요. 일이 요 근래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뭉클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노력해서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애비가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이제 속상했었던 게 리키가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택배를 막 강도당하고 맞은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택배를 관리하는 사람이 리키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도둑 맞은 물건 중에 뭐뭐는 네가 보상을 해야 되고 기계값도 네가 물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비가 그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막 욕을 하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옆에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욕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 나 원래 욕 안 하는 사람이고 나 강병인이고 나 배려하고 돌보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지킬 수 없게 하는 노동 조건이 도대체 뭘 위한 노동 조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 곳곳에 그러니까 뭔가 좀 숨겨진 메시지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바로 그 병원 장면에서 보면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데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 부인이 어떤 돌보는 어떤 독거노인 가운데 한 분이 영국의 그 유명한 상은 탄광 노동자 파업에 참여했던 그 여성 노동자 출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장면에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구나. 켄 로치 감독이 촘촘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뭐 때로 노동 문제를 다룰 때 그 노동자의 얼굴이 남성 노동자의 얼굴로만 상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켄 로치 감독이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 여성 노동자가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재현이 잘 안 되는 편인데 그 이제 배달 노동 일을 하시는 여성 노동자의 얼굴이 보인 것도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영화의 이제 큰 줄기는 리키가 그 택배 노동을 그만두기 싫어서 그만 안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만둘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차 할부로 질러놨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질러놓은 할부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 다친 몸을 끌고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거는 아빠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수렁이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다. 이게 저희 줄거리 소개할 때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왔으면 한다 가족들이 이런 표현 나왔는데 맞아요. 그 예전의 아버지는 리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건축회사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하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상황들 안에서 해고된 노동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자기의 그 경제 규모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서로 리키의 마지막 꿈은 가족이 길로 나앉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 근데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영국하고 한국 왜 이렇게 닮았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굽니까? 영국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리키가 배달하는 개수보다 우리나라 택배 노동자가 배달하는 개수가 더 많아요. 일단 우리가 평균 255개를 한다고 하고 하루에요. 하루에 평균 처리해야 되는 게 255개고 주당 근로 시간은 평균 71시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과로사 하는 분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라는 얘기 뭐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답게를 구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인간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우리 전성환 편집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화가 미안해요 리키인데 살펴본 영화가 거기에 보면 이제 21세기 현실에서 노동자의 모습이 과연 근로계약서를 쓰는 형태의 정규직 노동자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안정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혹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노동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 임금 피크제 철폐나 정년 연장이나 육아휴직 강화나 아니면 주 4일제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까지도 우리가 함께 해결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지켜지려면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 말씀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손혜정 평론가께서 저는 영화에서 또 가슴 아팠었던 장면은 아들 셉이 대학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자금 대출 받아봐야 사실은 갚지도 못하고 4년제 대학 나와서 콜센터 가야 되는데 영국이 또 학비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한국이라고 학비가 장난인 건 아닌 상황이기도 한국이 해서 거의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얘기하고 빚을 내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친윤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미래를 당겨다가 현재를 사는 건데 현실은 과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촌철님들께서도 미안해 리키 함께 보시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같이 더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우리 국내 상영하면서 미안해요 리키라고 되지만 원래 영화의 원 제목은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인 리키가 이제 택배 배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거기다 이제 남기는 메모. 거기에 적혀 있는 미안합니다. 당신을 놓쳤네요. 뭐 당신을 만나지 못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뜻이 참 되게 중의적이다.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결국 여기서 당신, 놓쳐버린 당신이 누구인가.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택배를 배달받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노동자의 가족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하면 사업주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노동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그걸 염두에 두고 안을 짠 건지 이걸 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화를 좀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